안녕하세요. JD 부장구소의 도장초더입니다. 오늘은 취업이 힘든 청년들에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시작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 부장구소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인플레 고착화 불확실성 주식 올라가고 달러 떨어지고 채권 혼조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63%, S&P 500 지수는 0.31%, 다우존스 지수는 0.2% 오르며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많이 떨어져 오른 시장. 솔직히 어제 왜 올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지난주 많이 떨어져 올랐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어제 가장 큰 이제 지표가 주택 판매 지수인데요. 주택 판매 지수가 올랐지만 이것은 작년에 주택 모기 기준이 되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3.5% 이하로 떨어져서입니다. 그래서 주택 모기지 금리가 6% 초반대 떨어졌죠. 따라서 1월 주택 판매 지수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다시 10년물 금리가 4%대에 접근하면서 주택 모기지 금리도 6%대 후반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택시장이 다시 얼어붙고 있죠. 주택 판매 지수가 오르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우려로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이고 주식은 안 좋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어제 주식이 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식은 작년처럼 하방으로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인플레이션 이슈와 연준의 고금리 상황은 시장에 거의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크게 오르면서 연준이 빅스텝을 다시 한다면 주식은 충격을 받겠지만 연준은 25bp씩 올리면서 금리 동결을 올 하반기에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커다란 변수가 일어나야 하방으로 크게 움직일 것으로 보이죠. 결론입니다. 주식 포지션을 매뉴얼에 맞게 유지하면서 시장을 관망하면 되겠습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취업이 힘든 청년들에게. 나라가 발전을 하면 인건비가 낮았을 때는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한국의 1970년대, 중국의 2000년대, 2020년에 베트남이 그렇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만불이 안 되었을 때 얘기죠. 그러나 만불이 넘어가면 중진국 함정에 빠집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제조업은 인건비 때문에 해외로 옮기고 국내에 남는 일자리는 서비스업뿐입니다.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임금도 적고 비정규직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은 해외 이전이 쉽지만 인력은 해외 이동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부의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다행히 한국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간 케이스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섰고요. 그러나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정규직의 중산층이 될 만한 양질의 일자리는 없습니다. 정규직이 되기 어렵고 정규직이 되어 대기업에 들어가도 40세 정도면 명예퇴직 대상이고 제2의 직업을 다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대학 입시에서 정년이 없는 메디컬 관련 학과로 몰립니다. 199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서울대 의예과 다니다가 카이스트 포스텍 물리학과로 수능 봐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학생은 없죠. 반대의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게 다 IMF 이후 직업의 안정성을 찾는 시대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손해를 보는 층이 바로 청년층입니다. 그렇다면 메디컬 관련 학과와 같은 인기 학과는 고사하고 대기업에 들어갈 만한 스카이 대학을 나오지 않는 청년들은 어떻게 할까요? 즉 지방대 비인기 학과를 들어갈 또는 졸업하는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본에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용어가 프리터족이나 사토리 세대입니다. 프리터족이란 프리와 아르바이트의 합성어로 회사 취업에서 고정적인 일자리 대신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요즘에 중소기업에 가느니 차라리 배달이나 쿠팡 상하차 알바를 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바로 프리터족입니다. 사토리 세대는 2010년대에 일본의 20대 30대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다소 소극적이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외에는 관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토리 세대는 한국의 M4 세대와 비슷합니다. M4 세대란 결혼, 취업, 출산, 연애, 대인관계, 내 집 마련 등등 N가지 것을 포기한 세대를 말하는 신조어이죠. 현재 청년 실업 등등 여러 문제에 시달리는 20대 30대의 한국 젊은이들이 처한 암울한 현실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10년 앞섰다고 봐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프리터족이 2000년대 중반에 사토리 세대는 2010년대에 유행했던 말입니다. 한국에서 알바를 뛰어 생활을 하는 프리터들이나 N4 세대들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들이니 일본보다 약 10년 정도 늦게 한국에 이 문화가 들어왔다고 봐야 합니다.
왜 일본과 한국은 10년의 격차가 벌어졌을까요? 현재는 일본에는 청년 실업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일본에선 구직자가 왕, 대졸 취업률 97.6%, 고졸 취업률 99%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현재 일본의 대졸 취업률은 97.6%, 고졸 취업률은 99%에 이릅니다. 왜 일본에서는 취업이 이렇게 잘 될까요? 세계화의 흐름 속에 일본 등 선진국과 한국의 청년 실업은 10년의 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이비붐 세대 때문입니다. 일본과 미국, 유럽 등 제2차 세계대전을 겪었죠. 그리고 1948년부터 미국은 베이비붐 세대, 일본은 단카이 세대라는 베이비붐 세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1945년에 끝났으니까요.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은 이때 많은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1953년에 한국전쟁이 끝나고 1955년부터 1963년까지 베이비붐 세대가 생겼습니다. 시간은 약 10년 차이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 성장의 세대입니다. 각 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엄청난 경제 발전을 통해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가 모자라지 않았고요. 국가의 중산층이 되었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1948년에 태어난 일본의 단카이 세대는 지금 몇 살일까요? 만으로 75세입니다. 60세에 은퇴를 했다면 지금부터 약 15년 전 일입니다. 즉 2000년서부터 2010년도 중반 사이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한창 일을 할 50대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일자리를 찾고 있으니 청년들은 취업이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은퇴를 시작한 2010년대 중반부터는 오히려 일자리가 남아돌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1차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생서부터 1963년생은 현재 몇 살입니까? 현재 60세에서 68세입니다. 이제 한국의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도 일자리가 남아 돌아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차 베이비붐 세대인 X세대가 있습니다. X세대는 무려 한 해 100만 명 가까이 태어났고요. 오히려 한국의 인구 피크는 1971년생입니다. 이때 무려 107만 명이 태어났는데요. 베이비붐 세대가 약 90만 명 정도가 평균 태어났으니 이들보다도 X세대는 맘먹을 만큼 많이 태어났고 한 10만 명 이상이 더 많이 태어났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586 정치인들이 바로 그들인데요. 586이란 5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생을 말합니다. 따라서 청년 실업이 풀리는 시기는 앞으로 586이 은퇴하는 10년 정도가 지나면 양질의 일자리가 확실히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학을 졸업한 대학생이라면 앞으로 10년 정도는 지나야 취업시장이 열리는데 문제는 당장 취업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 중반까지 프리터족이나 사토리 세대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들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방구석에서 애니나 게임만을 하는 히키코모리가 되었습니다. 히키코모리란 사회생활을 극도로 멀리하고 방이나 집 등 특정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거나 나가지 않는 사람과 그러한 현상을 모두 일컫는 일본의 신조어인데요. 20대의 히키코모리는 현재 40대 중반이 되었는데요. 아직도 히키코모리인 것입니다. 히키코모리는 알바로 청년 생활을 했으니 돈이 없고 시간은 많습니다. 따라서 알바에서 돈이 얼마 들지 않는 애니나 게임을 하면서 방구석에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취업이 잘 되는 사람은 20대 청년이지 40대 히키코모리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에서는 20대 대졸자를 뽑지 나이든 히키코모리를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 즉 한국의 현재 20대 청년들은 일본의 프리터족, 사토리 세대를 거쳐 40대 히키코모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20대에 제대로 된 정규직에 취업을 못하면 알바 인생을 살면서 평생을 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전하는 것이 공무원들 시험이고요. 이 시험의 경쟁률이 수십 대 1 또는 수백 대 1의 경쟁률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을 치다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붙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한국을 벗어나 해외로 나가야 합니다. 2000년대가 되면서 글로벌화가 되었고요. 자유무역이 되었습니다. 이때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본의 이동은 쉬우나 인력의 이동은 어렵다 했습니다. 왜 인력의 이동이 어려울까요? 언어 문제, 도전 정신, 경제력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일자리가 많은 해외로 나가야 합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스쿨로 입시 제도가 바뀌고 변호사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로스쿨은 대부분 스카이와 인서울만 뽑기 때문입니다. 지역 인재 없는 지방 로스쿨 스카이 투성이 개업은 외지에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현재 지방대 로스쿨은 스카이가 절반을 넘고요. 인서울 명문대까지 합치면 90% 이상입니다. 물론 당시에 사법시험 합격할 자신도 없었죠. 그런데 희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시골로 가면 로스쿨에 들어가기도 쉽고 변호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로스쿨을 개업해 변호사 자격증을 땄지만 변호사 개업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도 제대로 안 되는 한국 청년이 미국에서 말로 변호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미국은 인구당 변호사의 숫자가 한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눈을 돌린 것이 바로 베트남입니다. 때마침 베트남은 중국을 미국이 제재하면서 한국 기업이 베트남으로 공장을 대거 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트남으로 갔고 베트남에서 변호사 면허를 또 땄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변호사를 개업해 공장이나 회사의 각종 인허가 업무 등을 하면서 대박이 났습니다. 베트남은 공산주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인허가 등의 업무가 까다롭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는 베트남으로 온 한국 기업들에게 베트남의 법을 잘 아는 현지 변호사이면서 한국인이라는 장점 때문에 일거리를 쉽게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방대를 가느니 차라리 일본의 지방대를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어차피 공부를 못해 한국의 지방대를 가느니 일자리가 많은 일본에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본은 1급만 따도 통번역 등으로 먹고 살 수는 있고요. 게다가 일본의 지방대는 장학금이 많아 학비가 별로 안 들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지방대는 올해도 정시 대부분이 미달입니다. 지방대 어쩌나 정시 미달 87%가 지방대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정시 3대1이 넘지 않는 대학의 86.8%가 지방대입니다. 대부분 지방대고요. 지방대는 현재 돈만 내면 그냥 들어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대가 가장 원하는 것은 현재 무엇입니까? 학생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학생, 특히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왜 학생이 필요할까요? 정원을 채워야 교육부에서 재정 지원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중국 등에서 학생을 장학금을 주면서 수입해 옵니다. 그러나 한국 학생이 지방대를 졸업하면 아무런 메리트가 없습니다.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내고 졸업해도 갈 곳이 없기 때문이죠. 스카이 문과를 나와도 취업이 안 되는 마당에 지방대 나오면 취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복학왕이라는 웹툰을 보면 지방대 나온 졸업생 선배가 후배에게 음식 배달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지방대 졸업생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의 지방대입니까? 일단은 일본의 지방대가 들어가기 쉽습니다. 일본의 어학원에 들어가 1년 정도 공부를 하면 일본어 1급은 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지방대에 들어갑니다. 일본의 지방대는 한국의 지방대와 같습니다. 4년 장학금과 같은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지방대에 학생들이 들어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한국의 지방대처럼 장학금 제도가 발달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알바 뛰면서 생활비를 벌고 학교 다니더라도 학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물론 실력이 좋아 일본의 명문대를 들어간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명문대는 일본인도 들어가기 힘듭니다. 졸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취업이 잘 되는 일본의 기업에 취업할 수도 있고요. 한국의 일본 기업 지사에 파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본 기업에서는 해외로 나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유는 1990년대 일본의 버블 붕괴로 일본의 기업들은 급히 해외 시장 개척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인해 일본의 엔고가 일본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렸고요. 그래서 일본 기업은 돈을 빌려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이 더 이득이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 부동산 버블이 꺼지자 일본의 기업들은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일본 기업은 해외 시장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현재 애플인 것처럼 착각을 했기 때문이죠. 즉 애플과 같은 미국 기업은 미국에서 만든 제품을 현지화하지 않고 바로 시장에 내놓아도 통하지만 미국 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은 현지화를 해야 겨우 성공할까 말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지화를 잘하는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현지화에 실패한 일본 기업은 해외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문제는 해외 시장에 나간 주재원입니다. 일본은 사내 정치가 발달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간 주재원들은 일본 본사에 줄이 없었습니다. 해외 주재원 출신은 구조조정 1순위에 승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일본 기업에서 해외 지사에 나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문화가 생겼죠. 한국 지사가 있는 일본 기업에 취업을 하면 한국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취업도 가능합니다. 사실 한국의 인사 전문가는 일본의 대학 순위 자체를 모릅니다. 도쿄대, 와세대 정도는 알지만 명문 교토대가 어느 정도 순위인지 잘 모릅니다. 일본의 지방대를 나와도 일본 유학파라고 생각하지 일본의 지방대를 나왔다 생각하지 못합니다. 한국의 지방대를 나오면 서류도 못 넣을 대기업에 면접도 취업도 가능합니다.
취업을 못해도 물론 일본어 통번역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프리터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베테랑 공장 매니저 과정 6개월을 하고 있고요. 국어 교육을 전공했다면 한류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니 한국어 어학원을 통해 현지 진출도 가능합니다. 한류가 퍼져 있는 나라들은 한국 남자들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해외에 나간다면 평생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친구 중에 중국에서 섬유 쪽 주재원을 하던 친구가 있는데 지금도 현업에서 오퍼상을 하면서 정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국일수록 해외에서 사업의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현지에서 돈이 안 되는 일이 한국에서는 돈이 되기도 하죠. 결론입니다. 한국에서 대학 졸업 후 배달을 하다가 평생 희귀꼬물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해외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인가. 취업 빙하기 현재 청년들은 저는 해외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부터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해야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취업이 힘든 청년들에게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